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4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그 K9 자주포의 차륜형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또 로켓가 155mm 포잖아요. 이 155mm 포에 사용되는 새로운 탄종, 소위 랩탄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RAP, 우리말로 하자면 로켓 보조탄이죠. 사거리 연장탄의 일종입니다. 그거의 배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발 소식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통 언론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저도 또 업데이트도 한번 할 겸 해서 과거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좀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게 벌써 5, 6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K9 자주포의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지금은 최고 수준의 자주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K9A2, 현재 K9A입니다. A1 정도. A2는 개발이 완료됐고 그거 기반으로 차륜형이 나온 것이고 A3까지 하게 될 거예요.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A3로 가게 되면은 포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사거리가 똑같은 탄이라도 훨씬 길어질 겁니다. 거기다가 무인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이런 쭉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겠구나. 거기다가 기본적인 생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포탄 생산력까지 합쳐서. 자, 그 사이에 다극화라는 세상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합종 연행이 달라졌거든요. 새로 시작된 건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이 우리한테 기대서 방위는 우리한테 맡긴 채 자기들은 단물만 빨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독자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저는 트럼프가 그걸 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극화 세상에서는 각국들이 자기 자신의 방어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게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질문은 우리 군이 이 차륜형을 채용할 것인가? 어디 보도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요. 저는 채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고 그 외 수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험지 돌파력이 좋은 캐타필트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험지 기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차륜형을 원하느냐. 가격도 차륜형이 좀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K9MH고 M이 모바일 하위죠. 모바일. 기존의 트레이싱도 모바일인데 어쨌거나 이건데 이 보면은 52 구경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K9이랑 같아요. 근데 폰은 K9A2를 위해서 개발된 그 포신을 쓰는 것 같아요. A1하고 A2가 포신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A2로는 보면서 자동 장전 장치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운용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둔감 장약을 쓰게 돼요. 자, 둔감 장약은 열에 덜 예민하거든요. 유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포신이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약실이죠, 약실. 자, 그러니까 발사 속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신이 부하가 더 걸리는 거예요. 같은 52 구경장이지만 내구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는 거죠. 구경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2 구경장이면은 이게 155mm 탄이잖아요. 그럼 내부 폭은 155mm예요. 그럼 포신의 길이는 이거 곱하기 155mm 곱하기 5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참고로 K2 전차 같은 경우는 55 구경장을 쓰거든요. 이것도 전차로서는 상당히 긴 편이에요. 이 정도 쓰는 것은 아마 독일하고 우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55 구경장은 K2 전차 같은 경우는 구경이 120mm죠.
그러니까 120mm 곱하기 55cm, 55배, 55고 이거는 155mm 곱하기 52예요. 아마 이게 더 길 겁니다. 포신은 그래서. 예, 예, 예.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포신을 가급적 길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내구성이나 많은 문제들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있고 그것은 앞에 에너지가 포구를 탁 떠날 때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중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중량보다는 속도를 올리는 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포신이 길수록 포구 초속이 좋아요. 속도가 안에서 더 많이 탄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늘리고 싶은 겁니다. 저러면 그러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전차 포 기준으로 따지면은 날개 안정 철갑탄 기준으로 보면 관통력이 좋아지는 거고요. 사거리가 길어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155mm 탄 같은 경우는 포구 초속이 올라갈수록 사거리가 엄청 더 길어지는 겁니다. 사거리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적은 팔이 안 닿는데 나는 팔이 길어져가지고 상대방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의 사거리 바깥에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게. 예. 물론 요즘 이야기 나오는 상대방도 다 뭐 여러 가지 반격 수단을 가지고 있고 레이더를 가지고 상대방이 탄을 딱 쏘면 위치를 금방 나온다는 건 있지만 적이 가지고 있는 화포보다 우리의 사거리가 길다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물론 다른 탄도탄이나 뭐 비행기에서 쏘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존성이 훨씬 올라간다는 부분은 단지 사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당 9발 발사인데 지금 이 분당 6발, 7발일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포신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둔감 장약을 씀으로써 열에 덜 예민해요. 그래서 안에 약실이 아직 뜨끈뜨끈한 상태에도 장약을 넣어서, 장약은 추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넣어도 불이 안 붙는다. 그래서 자주 쏠 수 있다 이겁니다. 핵심은 무게가 28톤이다. 기존 K9이 아마 40톤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차기 자주포로 차륜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차륜형을 선택한 이유는 기동성이라는 것보다는 그겁니다. 무게.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예. 당연히 뭐 방호력이나 험지 기동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군은 이거를 이미 자주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보급 기능이 오랫동안 충실히 초대량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게 정보도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정보는 28톤이라는 무게였습니다. 무게. 자, 3명이 운용한다. 그 K9A2로 오면서 3명이 운용하게 됐고 40발을 휴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아마 탄약 공급차 시스템으로 탄약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 3명이 운용한다. 2명이 줄은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한 것이고 병력이 거의 절반의 40%가 줄은 거니까 이것은 거의 천무 시스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 현장으로 이렇게 천무도 4축이거든요. 트럭이. 그리고 운용인원이 3명이에요. 그것도 무게가 한 28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대형 수송기 안에 한 두 대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무게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무게가 핵심.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동 급탄 장치를 K9A2용으로 만들면서 탄을 어디에 적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하부에 넣을까? 차체. 무게 중심이라는 면에서는 차체 하부에 들어가는 게 좋죠. 처음에는 뭐 자동 장전 장치에 당연히 포탑이 있겠지만 탄을 밑에서 공급하는. 그러면 아래 위가 포탑하고 차체하고 역할 분담이 되니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용 인력도 2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포탑을 크게 하면서 자동 장전 장치도 거기 들어가고 탄도 거기 실른다. 예, 그거는 아마 현재 쓰고 있는 탄 자동 공급 장치가 그 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그것도 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 됐기 때문에 포탑 하나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탄도 적재하고 자동 장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륜형을 만들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은 밑에 있고 자동 장전 장치는 위에 있다? 그러면 차륜형 만들기가 엄청 애로사항이 컸을 거예요. 탄을 비치해야 될 자리에 트럭 자체가 있으니까 비치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굳이 복잡해지거나. 자, 그런 거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지금 외국에서 우리 자주포 사가는 거 이러면 숫자 대충 보시죠. 뭐 100대, 200대, 많아도 300대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십시오. K55 계열이, 이것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을 개량한 거죠. 이게 1200문이에요. 이게 개량이 다 됐기 때문에 포신이 짧아서 사거리 짧고 발사 속도 좀 떨어지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K9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보통 이제 육군 사단 포병대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예, 군단 포병까지 군단 포병 여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K9입니다. 자, K9 계열 1500문 가지고 2700문의 자주포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군용으로 또 예전에 쓰던 뭐라고 할까, 견인식 자주포는 또 자주포란다. 국사포는 또 보관도 하고 있죠. 자, 이건 몇 년 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사진이고 K9A2의 시험 사격이에요. 자동으로 해서 몇 발씩 쏘느냐, 이제 9발씩 이제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탄이 발사되자마자 탄 뒤에 불꽃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게 사거리 연장하고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번에 이제 자료를 오늘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새로 확인을 한 바에 바탕을 뒀을 때 저기 불꽃이 보이는 저것은 오늘 소개해드릴 로켓 추진탄은 아니다. 저것은 항력 감소제를 연소시키는 거다. 자,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랩탄에 로켓이 연소가 되는 것은 발사 후 한 13초 정도, 15초 정도 이후라고 합니다. 이거는 발사하자마자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저는 이제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볼게요. 자, K9A2 보면은 왼쪽에 있는 K9A1보다 뒤에가 훨씬 길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차체 바깥으로 확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개량 사안은 냉방 장치, 즉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거고, 탄약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체가 포탑이 커졌다. 그렇지만 무게도 조금 늘었겠지만 기존의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은 여유가 넉넉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40톤 초반일 거예요. 예. 그 다음 이 포탑을 구동하는 장치가 모타 구동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압으로 도는 거였는데 모타 구동으로 바뀌었다. 제가 예전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뭐 속도나 이런 점에서의 이득보다는 이걸 전기 구동으로 바꿨을 때 고장률이 낮다. 예,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무장 RCWS가 실린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12.7mm 현재 이걸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다가 K9이 최대 사정거리로 하면 화포기 때문에 저 뒤 후방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전선 기준으로는 왜 RCWS를 했을까? 이건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특작 부대가 뒤로 왔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때만 해도 드론 생각은 좀 옅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능동 방호 장치를 K2용으로 국산화가 됐는지 국산화가 막바지에 다다랐더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드론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전자전 능력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기관포가, 그리고 이제 공격 상대방을 격추시킬 때 드론을 기관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APS가 바로 기존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안에 그 EFP라고 해서 타수의 그 폭발 성형 탄자를 쏟아부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계산이 된 거다. 즉, 일단 우리 이미 이 당시에 몇 년 전에 이미 이게 RCWS를 장착하는 거의 최초의 장갑 차량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본 전제가 개발에 깔려 있었던 게,
이것은 후방으로 오는 부대들 그리고 드론 전장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 이미 전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대도 보면은 그 자주포들이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격파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자동 장전 장치. 처음에는 K2 전차도 자동 장전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부식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원이 2명이나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 전차 훈련장에서 전차 포탄이 내부에서 터져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다. 그게 차륜형 폰지 아니면 일본의 그 탱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거든요. 자동장전장치가 아니까 사실 내부에서 그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일은 진짜 거의 드물거든요. 피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루다가 뭔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 게 자동장전장치에는 그런 부분을 더 불시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 둔감 장약 아까 말씀드렸죠. 장약이 열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사해도 된다. 훨씬 더 많이 빨리 발사할 수 있다. 온도 식을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과거에 K9이 한번 폭발 사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 장약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약하고 빠른 발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빨리 많이 넣은 거죠. 터진 거죠. 장약이 발사도 되기 전에. 그래서 둔감 장약이 저기 이제 국산화가 됐고 하게 되면 발사 속도가 1.5배 빨라진다. 그래서 6발에서 9발 정도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발사하게 되니까 포신이 내구성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크롬 도검으로 대표되는 내구성 향상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은 이것의 포신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K 지금 9A2가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미 지금 2,700대 몇 년 전 기준으로 2,700대 자주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숫자를 더 늘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거. 자, 그럼 K9A2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자주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A1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멋진 면이에요. 싸움은 무기 자체의 성능도 요인이지만 그것의 지속력이거든요.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 때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장기전도 감안해야 돼요. 만만치 않은 상대랑 붙었을 때. 그러면은 생산성이라는 부분은 또 단가랑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호환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원하면 예전에 영국이 우리 K9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보냈던 게 K9A2를 보냈거든요. 한번 돌려보라고. 그 영국이 만약 우리 포를 산다 그 사양으로 그럼 K9A2를 새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내에 K9은 안 그래요. K9A1을 A2로 개량합니다.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방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1, 그다음 천궁2 개발됐죠. 천궁2 개발되고 나서 천궁1을 다 천궁2로 개량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천궁1을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궁2가 개발됐으니까 천궁1을 밀어내고 천궁2를 더 배치한 것도 아니에요. 천궁1을 천궁2로 개량했어요. 이것은 KF-21이 현재 4.5세대로 나오지만 향후 5세대, 6세대 그 기체가 개발됐을 때 기존의 1차 생산물인 기체들도 다 후속으로 개량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산을 하고 디자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게 유지되는 방법이고 저렴하게 우리가 전력을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의 무기의 숫자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유지보수 쉬운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그걸 우리가 K9 자주포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니까요. K9A3로 되면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무인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개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이라는 부분도 보면은 좀 1000마력 엔진을 처음에 개발할 때 우리가 좀 넉넉하게 여유분을 갖고 자주포 엔진, 장갑 차량의 엔진을 개발을 해요.
뒤에 개발을 하게 되면 자꾸 무게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K9A3로 가면 30년대 출현이 예상이 되는데 58 구경장이에요. 일단 포신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거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로 할 건데 저 정도 무게는 현재 1000마력 엔진으로도 감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K2 전차도 초기형이 50톤이 좀 넘었죠. 50톤 좀 넘었지만 1500마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출력이에요. 그래서 뭐 해외 수출한다. 예를 들어서 뭐 K2PL 같은 거는 거기서 원하는 사양을 반영했기 때문에 뭐 장갑판이 두꺼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게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전투 기동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그만큼 배려가 돼 있고 가만히 돼 있었다는 겁니다. K9 자주포도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수출되는 호주가 원했던 방식이 훨씬 더 무거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무서운 면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전부 다 새로 개발해서 싹 갈아치우려고 그랬을 거예요. 값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앞에 와는 완전히 빠이빠이죠. 예,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이런 꼴이 난 것입니다. 자, K9 자주포 이야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발이 23년에 완료된 사거리 연장탄이 이게 일주일 정도 된 기사인 것 같은데, 야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산 체제가 지금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구축이 되고 포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방위상업청에서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소개를 했더라고요. 원거리 적 타격을 위해서 기존 탄약보다 30% 이상 사거리가 정대된 탄약이다. 기존에 이제 K9의 기존 탄, 일반 탄을 했을 때 BB탄입니다. BB탄, 그것도 항력 감소탄인데, 베이스 블리드 영어로 BB탄이라고 하는 게, 베이스는 바닥이라는 뜻이고, 블리드는 이게 뭐가 흘러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피가 흘린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바닥에서 가스 같은 게 타서 나와요. 그래서 포탄 뒤에 와류가 생기거든요. 모양이 이래가지고 와류가 생기면 포탄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포탄이 초기에 급가속하던 순간에 쉽게 말해서 당기는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때 그 와류가 생기는 공간을 가스로 채우는 겁니다. 가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류가 생성되지 않게. 그것이 이제 항력 감소탄, 베이스 블리드 BB탄이거든요. 그게 현재 40kg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50kg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국에서 북한을 포함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어요. 그게 30% 이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40kg면 4, 32, 50kg 넘는 것이고 50kg면은 한 60에서 70kg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거리가. 이거 엄청난 거죠. 자, 이게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기존에 이게 아마 317탄인가? 틀릴 수 있어요. 317탄인가? 이게 베이스 블리드 탄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밑에 게 항력 감소탄이거든요. 여기 보면 항력 감소제를 태우는 거예요. 확, 작은 로켓처럼 타올라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거리 연장탄으로 가게 되면은 폭탄 폭약 부분을 좀 줄이고 거기에 로켓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력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거리를 위해서 위력이 좀 희생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고, 여기 보면 로켓이 15초 후에 점화한다. 자, 이것은 뭐냐? 팍 발사했을 때 가장 많은 속도가 가장 빨랐을 때 뒤에 맴돌이 현상으로 인해서 포탄의 속도를 사거리를 줄이는, 즉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현상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발사하자마자 항력 감소제가 바로 터지면서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갈 때까지 속도의 감소분을 최소화시킵니다. 15초 정도면 아마 거의, 왜냐하면 공기가 지금 탄이 제가 봐서는 수십 킬로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기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는 지표면하고는. 그래서 사거리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이렇게 컴파스로 그리듯이 탄도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밑에는 공기 밀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요.
그것까지 사거리 목표를 맞추는데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컴퓨터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탄을 바로 맞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까지 불잖아요. 온도 영향도 있고 수분의 영향도 있어요. 수증기의 영향도. 그래서 근데 생존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탄을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도 상당한 기술력이 들어간다. 사격 통제 장치에도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거기다가 또 항력 감소제뿐만 아니라 로켓 점화까지 되면은 탄의 그 궤적이 계속 이상하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빵 쏜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 품질의 균일화라는 부분하고 그걸 감안한 탄도 계산,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전혀 언론 같아서 다루지 않는 복잡한 부분이고, 누가 이거 골머리끼나 썩혔겠다. 그리고 이 명중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우리 K9의 명중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이야기 전혀 본 적 없거든요.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도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 K9A2 발사 순간인데 포탄 뒤에 불꽃이 나오는 게 보이죠. 저는 과거 이것을 랩탄에 로켓이 점화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력 감소제가 불이 붙는 순간입니다. 이게 금방 꺼져요. 이게 금방 꺼지면서 연기만 뽀로록 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을 때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초 후 고도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예, 로켓이 추진을 한다. 사거리를 연장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항력 감소제는 맴도리를 줄여서 초기에 부담을 확 감소시킨 다음에 공기가 없는 높은 고도, 공기 밀도가 낮은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로켓 추진을 도움을 받아서 사거리를 최대 극대화시킨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탄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우리 언론에서 거의 언급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K2 전차 폴란드에 팔았을 때 그 동네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탄을 몇 가지를 쓸 수 있느냐, K2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야기하면 HE탄이라고 하죠. 대탄이라는 거. 저기 승형 자격탄이자 고폭탄으로 쓰는 거. 그거 있고, 탄도한, 뭐지? 날개 안정 철갑탄. 그 두 가지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포탄 하나 더 있어요. KSTM2라는 거. 근데 이 포탄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상부 공격탄이다. 전차탄인데 상부 공격이에요. 풍산하고 독일의 딜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독일의 딜은 스마트 155mm 탄을 이미 쓰고 있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전차탄에 적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탄은 뭐 독일만 유일하게 가진 기술도 아니고 다른 사례들도 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쪽에서 노출이 안 되는 탄이죠. 이겁니다. 이게 스마트 155mm 탄이라는 건데, 적 전차들이 진격을 했을 때 그 전차들의 머리 위로 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런 포탄이 뱅글뱅글 돌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전차를 찾아요. 여기에는 밀리미터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 적외선 센서도 들어있어요. 두 개가 합쳐서 찾겠죠. 그래서 일단 탄은 일단 고가라고는 봐줘요. 그러다가 저게 목표가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서 EFP라고 하죠. 예, 예. 이거 이미 개발된 지 97년에 개발됐어요. 97년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최고급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집속탄 개념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안에 이제 자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155mm 탄 같은 경우는 2개. 즉, 155mm 포탄을 한 발 발사하면 즉 전차 2대를 한꺼번에 격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km 이상의 거리에서. 자, 이거는 이제 그걸 안에 쪼갠 그림인데, 밀리미터파 레이더하고 적외선 나오고 있죠. 탄두는 2개다. 상부 공격탄이다. EFP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지금 승형 자격탄을 하면은 포탄을 꽝 쏘면은 안에 있는 구리 라이너가 확 뒤집어지면서 강력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메탈 제트가 형성되죠. 그 메탈 제트가 전차 장갑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RPG가 뭐 그런 거예요, 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까지 안 가고,
안에 있는 그 구리판이 뒤집어지면서 그 자체가 망치처럼 바뀌는 거예요. 쇳덩이를 발사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형 자격탄 100%보다는 관통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상부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상부는 전차에서 제일 얇은 곳이거든요, 장갑이. 그래서 이것도 관통력이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120mm가 나와요. 이 정도면 상부는 다 뚫고 들어가요. 이게 뭐 유사체계 뭐 스웨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그렇죠.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걸로 우리가 155mm를 쓴다니까요. 이것을 우리 K9 자주포에 포신이 길면 사거리도 길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저게 기갑 세력이 막 몰려온다. 근데 K9 자주포 부대는 보면은 한 개 포대가 6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개 포대는 육군의 편제 기준으로 따지면 중대예요, 중대. 그래서 1개 대대에 포대가 3개가 배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문이 돼 있죠. 자, 여러분 TOT 사격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사거리가 아닌 곳에서 한 포가 추진 장약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고각을 다르게 해서 3발을 순차적으로 쏩니다. 그런데 목표에 떨어질 때는 3발이 같이 떨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초탄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회피를 하기 때문에 살상력이 제일 좋은 것은 초탄이 살상력이 제일 좋아요. 상대방이 아직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맞는 거니까. 그래서 TOT는 타임 온 타겟이거든요. 목표물에 같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OT 사격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효력사라는 게 있잖아요. 효력사라는 게 일제 발사거든요. 일제 발사. 근데 일제 발사를 TOT로 한다. 그러면은 한 포대가 6문이잖아요. TOT로 하면 한꺼번에 18발을 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초탄 명중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게 기갑부대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옛날 뭐 6.25 생각하자면은 막 건너오는데 그것을 지금 사거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30km 전에서 알았다, 우리가. 당연한 여러 가지 관측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무인기부터 드론, 초적에도 인공위성, 중고도 무인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자산은. 그래서 저게 좌표가 결정이 되면은 이 6문이 TOT로 18발 발사한다? 이런 스마트탄을. 그러면은 36대 최대치로 치자면 36대의 적의 전차를 한꺼번에 격파할 수도 있어요. 예. 이래서 요즘 전장은 이런 과거처럼 뭐 탱크 부대 돌진 뒤에 보병들 따라가고 이런 전장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6.25 때 북한의 전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것을 그리고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일본 걸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우리 K2 전차를 소개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K2 전차에서 발사하는 상부 공격탄이에요. 원리는 좀 전에 보신 그림이랑 똑같아요. 자, 사거리가 한 10k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거는 안에가 제가 봤을 때는 2발이 아니라 1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신박한 거죠. 전차와 전차는 항상 직사로서 OK 목장의 결투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러면은 정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저게 전차포 사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산 너머에서도 상대방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주포 전력이 2,700대인데 거기서 이런 탄을 또 발사를 하고. 우리는 되게 무지막지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또한 K2 전차의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정찰 자산이 계속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발견하면 상대방은 이걸 돌파해서 온 다음에야만 K2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차가 활용될 때는 이미 상대방은 거의 전멸된 상태예요. 우리 포병 전력으로.
그리고 탐지 자산을 활용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소하게 남은 무기로서 저항을 하지만 K2가 유유히 짓밟고 지나가는, 나한테 데미지를 줄 수 없는 이런 전장 환경을 구성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사단에는 K9급의 자주포가 있고 그게 자그리가 지금 자꾸 길어질 거잖아요. 발사 속도도 빨라지고,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포탄의 수위가 많다는 거예요. 즉 자주포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1.5배 발사 속도가 늘어난다? 1분에 발사할 수 있는 탄수가, 그것은 자주포가 1.5배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군단 포병에 가면 천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천무의 사거리 지금 500km까지 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기존 300km 정도까지만 KT SSM인가? 그 다음 500km까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출용 이야기들을 보면. 네,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다 때려잡은 다음에 이제 피부끼리 마찰하면서 콩닥콩닥 할 일은 정말 적어진다. 전차도 상대방 전차를 대등한 상황에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2차 세계대전의 쿠르스크 대전처럼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비행이라는 부분에서는 처음에 거의 이제 고각을 높이해서 발사하겠죠. 그래서 저게 머리 위에서 대충의 위치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처음에 감속 낙하산이 있어서 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원하는 공간에서 멈춰서 수직으로 낙하할 수 있게 해준다. 감속 낙하산이 분리가 되면은 감속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전 낙하산이 전개가 된다. 이건 훨씬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탄자가 빙글빙글 돌아요. 선회 하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센서 시스템, 아까 이제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밀리미터파 레이더하고 적외선, 밀리미터파 레이더 적외선 우리가 이미 뭐 편하게 쓰고 있고 여러 미사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탄은 조금 단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목표물 감지, 폭발 성형 관통자가 발사돼서 상부를 뚫고 간다. 아까 독일 것도 이미 개발된 지가 30년이 된 독일 것도 관통력이 균질 아벤 강판 120mm니까 그거보다 절대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목표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폭 기능이 작동한다. 이런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북한이 무슨 집속탄 개발했다 이야기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집속탄 금지 거기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미국은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속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폭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그런 이제 이게 남아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뒤에 따로 폭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베트남전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자, 이게 또 하나 이제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안에 이제 전자장비가 작동이 돼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IR 적외선 시스템도 있고 밀리미터 레이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느냐? 당연히 건전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에 보관 기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뭐 리튬 아이온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거랑 안 맞아요. 그걸 계속 바꿔주거나 안에서 녹아내리면은, 여러분도 건전지 몇 년 만에 꺼내면 안에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쓰는 건전지가 열전지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은 보관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군용으로 많이 쓰는 전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K9 자주포용으로 우리가 개발 중인 탄들이, 일단은 활공 유도 포탄 이게 있는데 이미 22년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DX콜에서 찍은 거거든요. 일단 그림 속에 보시는 것은 127mm 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함포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활공 유도 포탄 이게 이제 거기 적용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155mm 탄에다가도. 이것의 핵심은, 이거는 사거리, 그거는 제가 업계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나눈 이야기예요. 이것이 활공이니까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멀리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글라이드식으로, 무인기처럼.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의 핵심 목표는 후사면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멀리 가면 멀리 갈 수도 있겠죠. 후사면을 돌아서 뒤통수를 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 상당히 적절하죠. 그렇다면 뭐냐, 이게 한포 공격용으로 나온 것인데 155mm 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155mm 탄으로 오게 되면은 엑스칼리버 같은 유형의 탄을 우리가 개발하겠습니까? 안 개발하겠습니까? GPS로 정밀 유도 폭탄, 본인 위치 바꾸고 하는 것들, 그거 당연히 개발하고 있죠. 엑스칼리버가 나온 지가 언젠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화는 어떤 식으로 양산 체제가 구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들은 갖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후사면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다. 한국의 전형적인 옛날 고지전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북한이나 주변국이 가지고 있는 후사면에 있어서 동굴 전지를 만들어서 거기 무기를 숨겨놓는다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공격하기에 최소가 돼 있다. 그리고 탐지자산, 감시자산하고 연계가 되면은 배가 된다, 효과가.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사거리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램제탄이거든요. 이 램제탄은 램젯 엔진을 쓰는 것이고, 일단 발사됐을 때 마하가 넘는 속도로 되기 때문에 램제탄은 그 마하가 넘는 공기에 초음속 돌파했을 때 충격파로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이걸 보고, 야, 이래 되면은 램젯 엔진이, 왜냐면 이제 포탄의 둘레로 압축된 공기가 들어와서 뒤에서 연소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포탄의 위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약실의 크기가 상당히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탄의 직경이 155mm더라도 길이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1차적으로 뭐 로켓 추진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적 다른 것들이 이제 포격기사를 밀어내게 된다면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램제트탄은 기본적으로는 랩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로켓 연료가는 그 안에 산화제하고 연료가 섞여져 있고, 램제탄 같은 경우는 산화제를 바깥에서 공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같은 양의 연료를 밑에 넣으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에서 150km 이야기가 나오죠. 100km는 기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K9, A2, A3 이렇게 가면서 포신이 길어지게 되면 사거리는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은 고가의 탄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한국판 엑스칼리버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것도 있고, 지금 엑스칼리버 같은 식은 엑스칼리버를 개발하는다기보다는 탄두의 신관이 있죠, 앞에. 그거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신관에다가 조종장치가 조그만 날개가 달린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일반 포탄을 신관을 교체함으로써 엑스칼리버에 준하는 성능을 갖게 만들어요. 아마 그게 우리가 아마 선택할 방식일 거예요. 엑스칼리버 탄을 비싸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GPS 추적 장치하고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 물론 날개가 저 뒤에 있는 것보다는 조종성이 제한되겠지만 기존의 포가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래 갈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장사정 거리, 이거 하나로 100에서 150km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 요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